한국은 애당초 중국 문화가 없으면 발전 자체가 불가능했던 나라 아니야? 왜 다들 이렇게 한국 타령들이야? 여기 하버드 대학교의 강의실 안. 미국 학생들에게 둘러싸인 한 중국 여학생이 있습니다. 미국 학생들의 끊임없는 질문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몹시 흥분해 있는 것 같은데요. 할 말을 찾지 못해 곤란해하던 이 여학생은 잠시 후 오열하며 강의실을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 여학생이 한국에 와 있다는데요. 대체 어떤 일을 거쳐 한국에 온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나라고 합니다. 25살이고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에서 언어학을 공부했어요. 저는 중국의 베이징 대학교에서 학부를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여러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렇게 미국까지 와서 공부하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배우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중국에도 좋은 대학들이 많지만 하버드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감은 다르니까요.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저는 정말 많이 긴장했어요. 낯선 환경, 다른 문화, 그리고 영어로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까지. 하지만 동시에 제가 자랑스러운 중국인의 대표로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나라에서 왔다는 것.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강대국의 국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겨내야 하는 부담감이었습니다. 제 선택이었으니 받아들이기로 했죠. 각오를 하고 왔지만 대학원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수업은 어렵고 과제는 많고 거기에 문화적 차이까지.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했죠. 중국에서는 구름이 걷히기를 기다리면 밝은 달을 볼 수 있다는 말을 하거든요.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저는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천천히 적응하며 수업도 점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요. 외국에 나와보니 왠지 애국심이 더 강해지더라고요. 수업 중에 중국 문화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면 제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자부심을 느끼며 적극적으로 발언했죠. 네, 맞아요.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중 하나예요. 우리는 종이, 화약, 나침반, 인쇄술을 발명했고 실크로드를 통해 동서양의 문화 교류에 큰 역할을 했죠.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입이 멈추지 않더군요. 하지만 가끔은 불편할 때도 있었습니다. 몇몇 미국 학생들이 중국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공산주의 국가라는 이유로 중국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비판하는 목소리들. 이럴 때면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저는 이해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중국도 많이 변하고 있어요. 우리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 수업 중에 한 교수님이 동아시아 언어에 대해 설명하시다가 한자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한자는 중국에서 시작되어 한국과 일본으로 전파되었죠. 이 말을 들으며 저는 또 한 번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우리 문화가 이웃나라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뿌듯했거든요. 하지만 그 뿌듯함도 잠시, 곧이어 들려온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한국이 한자를 빌려 한국어를 표기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중국인들이 한국이 썼던 방식으로 외래어를 표기하고 있어요. 의미를 살려 쓰거나 소리나는 대로 쓰는 방식을 사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 콜라를 표기할 때 할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진 커와 즐겁다는 뜻의 러를 사용합니다. 이를 합치면 마시면 즐거울 수 있다는 의미가 되죠. 동시에 발음도 콜라와 비슷하게 들립니다. 또 다른 예로 샴푸를 뜻하는 단어가 있는데 향기롭다라는 뜻을 가진 샹과 파도를 의미하는 보를 사용하죠. 이렇게 되면 발음이 원래 샴푸와 비슷하게 들리는 겁니다. 이런 방식에서 결국 한국이 선구자였던 셈이에요. 한국은 이제 한글이라는 훌륭한 문자가 있어서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지만 중국은 여전히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국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충격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후 교수님은 마치 한국인인 것 마냥 한글 예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글자, 한글의 창제 과정은 정말 놀라운데요.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들고자 했어요. 당시 조선의 평민들은 한문을 읽지 못해 나라의 법도를 모르고 잘못을 저질러 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세종대왕은 거의 혼자서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훈민정음의 창제 작업은 철저하게 비밀리에 추진되었어요. 이는 당시 양반들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문자와 학문을 권력의 기반으로 삼고 있었고 평민들이 글을 읽고 쓰는 것을 원하지 않았죠. 게다가 이렇게 만들어진 글자는 전 세계의 학자들이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세계의 많은 학자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어요.
언어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한글은 언제나 매력적인 언어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언어학의 권위자로 시카고 대학에 재직하셨던 제임스 맥콜리 교수님의 이야기 여러분들 다 기억하죠? 한글은 혀, 성대 등 목소리를 내는데 관여하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진 글자여서 소리의 특징을 시각화하는 데 뛰어나다고 평가한 거요. 언어학자 에드윈 라이샤워 역시 한글을 세계 어떤 나라의 문자에서도 볼 수 없는 가장 과학적인 표기 체계라고 극찬했죠. 저는 여러분들이 언어학의 권위자가 되기 위해서 한글을 꼭 깊이 있게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언어학 대학에서 세계 모든 문자를 놓고 합리성, 과학성, 독창성 등을 기준으로 한 순위에서 한글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한글의 과학성과 독창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니까요. 아, 저 교수 한국에서 뒷돈을 받기라도 한 건가? 저 교수는 분명 푸른 눈, 금발머리인데 마치 한국인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글 예찬, 한국 칭찬은 끊이지 않았죠. 언어학자로서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운 건 역시 한국의 문맹률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의 문맹률이 몇 %인지 아나요? 한국어를 배워봤다면 얼마나 한국어가 과학적이고 쓰기 편한지 알 테니 한국어를 배워본 학생이 이야기해보죠. 맨 앞에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몇 시간이면 배울 수 있던데요? 3% 미만 아닐까요? 3%요? 한 나라의 문맹률이 3%인 것도 놀라운데 한국은 무려 1% 미만입니다. 오죽하면 유네스코에서는 문맹퇴치상의 이름을 세종대왕 문맹퇴치상으로 명명해 쓰겠어요. 한글은 전 세계의 문맹퇴치에 기여하고 있으며 여러 언어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문자가 없다면 한글을 채택하여 배우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해요. 교실 안이 탄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자존심이 몹시 상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감정들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발표하고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상처가 생기고 있었죠. 그리고 그 상처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것이 제 하버드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상처는 하버드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지며 눈에 띄게 된 미국 내에서 급증한 한류의 인기였죠. 캠퍼스 곳곳에서 한국 문화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식당에서는 김치와 비빔밥이 인기 메뉴가 되었고 도서관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을 쉽게 볼 수 있었죠. 심지어 제 미국인 룸메이트는 밤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며 울고 웃곤 했어요. 이런 현상을 보며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시아 문화가 미국에서 인정받는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편한 마음이 들었죠. 왜 하필 한국일까? 중국 문화는 더 오래되고 풍부한데 왜 세계인들이 중국의 것은 즐기지 않지? 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이런 감정을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특히 수업 시간에 한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교수님들은 한국의 문화산업을 칭찬하며 그들의 성공 전략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죠. 그때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어요. 중국도 멋진 문화가 많은데 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점점 제가 중국 출신이라는 것이 자부심이 아니라 저를 작아지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결정적 사건을 통해 굳어졌죠. 언어학 수업 중에 중국 문화와 관련된 토론이 벌어졌는데 이야기가 점점 중국의 언론 통제와 천안문 사태로 흘러갔습니다. 교수님은 중국이 거대한 나라이긴 하지만 우리 미국인들이 볼 때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리나, 당신은 중국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고 물으셨어요.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에 땀이 났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한편으로는 조국을 변호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지적한 문제점들이 사실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결국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고 있었고 교수님은 저를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젓더니 다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건물 뒤 벤치로 달려가 답답함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울고 있는데 누군가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성우였습니다. 성우는 제가 같은 동양인이라 그런지 유학 초기에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던 친구입니다. 친절하고 스마트하고 매너가 좋아 누구에게나 인기가 좋죠.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같이 따라 나왔나 보더라고요. 리나 괜찮아? 성우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고맙기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한국인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 불편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제가 중국인으로서 느끼는 자존심, 한국 문화에 대한 질투심, 그리고 성우의 친절함에 대한 고마움과 부끄러움이 뒤섞였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괜찮아. 어제 잠을 잘 못 자서 그래. 하지만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길 수 없었어요. 성우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괜찮아 보이진 않는데? 무슨 일 있어? 혹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그의 진심 어린 걱정에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한편으로는 그의 친절함이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왜 하필 한국 학생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괴로웠거든요. 저는 깊게 한숨을 쉬고 말했어요. 성우야, 고마워. 하지만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 내 걱정 정말 고맙지만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 같아. 성우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리나. 하지만 언제든 이야기하고 싶으면 나한테 연락해. 알지? 우리는 친구잖아. 그의 말에 저는 애써 미소를 지었어요. 응, 고마워. 성우가 떠난 후 저는 거울을 꺼내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제 얼굴이 보였죠.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는지 깨달았어요. 중국인으로서의 자부심, 한국 문화에 대한 질투, 그리고 성우 같은 친구를 대하는 제 모순된 태도. 이 모든 것들이 제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유학 생활을 하면서 미국인들보다는 한국인들이 더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비슷한 문화적 배경 때문인지 서로 이해하기 쉽고 공감대도 형성되죠. 하지만 동시에 경쟁 의식도 생겨요. 우리 문화가 더 우수해, 우리나라가 더 발전했어,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곤 했죠. 성우와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이런 감정들이 교차했어요. 그의 친절함에 감동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질투심도 들었죠. 성우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는 점, 미국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는 점, 심지어 그의 학업 성취도까지도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성우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수업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리고 성우가 말을 걸어와도 짧게 대답하고 자리를 피했죠. 하지만 이런 제 행동이 오히려 저를 더 괴롭게 만들었어요. 성우의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태도를 외면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파왔거든요. 어느 날 저녁,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다 나왔는데 우연히 성우와 마주쳤어요. 그는 여전히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죠. 리나,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 순간 제 마음에 후회와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깊은 한숨을 내쉬고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성우야, 미안해. 내가 요즘 너한테 좀 이상하게 굴었지? 성우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 리나. 뭔가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아 보여서 걱정했어. 혹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면 들어줄 수 있어.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사실 미국에 와서 이래저래 마음이 힘들어. 솔직히 말하면 한국을 싫어했어. 중국인으로서 자부심도 있고 우리나라를 사랑하는데 여기 와서 보니 다들 중국을 이상하게 취급하는 것 같아. 반면에 한국은 모두가 좋아하고 이미지도 좋잖아. 솔직히 말해서 질투가 났어. 말을 하다 보니 눈물이 흘렀어요. 내가 언어학을 전공하는데 한국에 한자가 있는 것도 우리 문화가 더 우월해서 영향을 준 거라고 생각했어. 한국은 중국 밑이라고 여겼지. 그런데 수업 시간에는 정작 중국이 한국을 따라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한국은 이미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게다가 미국에 와서 보니 한국 문화는 이미 모두가 좋아하더라고. 우리나라가 한참 뒤처졌구나, 한국이 더 앞서 나갔구나, 이런 생각들이 나를 괴롭혔어. 성우는 조용히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천천히 말을 꺼냈죠. 리나, 내 마음 정말 잘 알 것 같아. 우리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건 사실이야. 하지만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만의 말이 있었어. 단지 글자가 없어서 한자를 빌려 표기했을 뿐이야. 그리고 수업 시간에 들은 대로 백성들을 위해 왕이 우리만의 글자를 만들어준 거야. 성우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야. 한자도 마찬가지고 한국이 다른 방식으로 활용해 더 발전했더라도 그게 중국 문화의 위대함을 부정하는 건 아니야. 오히려 중국 문화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거지.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냈어. 그러니 그런 것들은 인정해야지. 각각의 문화는 모두 고유성과 그 특성이 있는데 어떤 문화가 더 우월하고 아니고는 아니라고 생각해. 그의 말을 들으며 제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성우는 이어서 말했죠. 리나, 넌 정말 대단해.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나라에서 왔잖아. 그걸 자랑스러워해도 돼. 하지만 동시에 다른 문화의 좋은 점도 인정할 수 있어야 해. 그게 진정한 자신감이야. 성우의 말에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죠.
성우야, 고마워. 내 말을 들으니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겠어. 난 그저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야. 한국에 대해 이렇게 많이 몰랐다니 그것도 부끄럽다. 그날 밤 우리는 캠퍼스를 걸으며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중국과 한국의 문화, 우리가 겪은 유학 생활의 어려움, 그리고 서로의 나라에 대해 가지고 있던 오해들까지.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제 마음은 더욱 가벼워졌어요. 성우는 제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려주었고, 저는 중국의 아름다운 전통과 현대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각자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눴죠. 그날 이후로 제 마음에 큰 변화가 생겼어요. 더 이상 한국 문화를 질투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그들에게서 배울 점을 찾기 시작했죠. 동시에 제 나라 중국에 대한 자부심도 더욱 강해졌어요. 이제는 중국의 좋은 점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의 독특한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다른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친절한 한국 유학생이었던 성우가 어느새 제 눈에 특별한 존재로 보이기 시작했죠. 성우의 따뜻한 미소, 지적인 대화, 그리고 다정한 태도가 제 마음을 설레게 했어요.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면 자꾸 성우의 모습을 훔쳐보게 되고 우연히 마주칠 때면 심장이 쿵쾅거렸죠. 리나, 오늘 공부 잘 됐어? 그가 말을 걸어올 때마다 저는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어요. 꽤 했어. 너는 어때? 이렇게 어색하게 대답하면서도 속으로는 성우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할지 준비를 해놔도 말이 쉽사리 안 나오더라고요. 매번 준비한 말을 다 하지도 못하고 돌아서는 저를 얼마나 자책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성우에게 커피를 마시러 가자고 제안했는데요. 흔쾌히 허락하더라고요. 캠퍼스 카페에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는데 참 행복했습니다. 성우의 꿈, 고민, 한국에서의 추억들까지 모든 게 너무나 흥미로웠어요. 그날 이후로 조금 더 가까워지기 위해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놓친 게 있었어요. 여자친구가 있는지 물어본 적이 없었던 거죠. 밥을 먹으며 여름방학에 뭐 할 거야? 라고 물어봤는데 여자친구가 미국에 올 거야. 오래간만에 보니까 같이 좋은 데 다녀야지. 라는데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한국에 있는데 진짜 오래 만났대요. 그래서 이렇게 유학을 와 있는 기간도 이해해 준다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제가 품었던 희망과 꿈들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죠. 더 괴로웠던 건 성우가 여자친구를 소개해주겠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어요. 리나, 내 여자친구가 이번 방학에 미국에 오면 너도 볼래? 너희 둘이 정말 잘 맞을 것 같아. 그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저는 억지로 미소 지었죠. 정말? 좋겠다. 꼭 소개시켜줘. 방학이 되고 성우의 여자친구 민지가 정말로 하버드에 왔어요. 성우가 우리를 소개시켜줬죠. 리나, 이쪽이 내 여자친구 민지야. 민지야, 이쪽은 내가 말했던 리나. 민지는 생각보다 더 예쁘고 상냥했어요. 게다가 센스도 좋더라고요. 이거 내가 준비한 선물인데. 평소 리나 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선물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조금 민망하기도 했죠. 내가 써보고 좋아서 성우도 쓰는데 성우랑 친한 친구들에게도 선물해 주려고 한국에서 사왔어. 수줍게 웃는 민지의 웃음에 케이스를 꺼내봤는데요. 케이스를 열기도 전에 향기로운 향이 맴돌더라고요.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센스 있는 선물에 제 질투심과 꼬인 마음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이런 넉넉한 마음이 있으니 성우같이 좋은 아이와 사귀는구나 싶었죠. 이후 우리 셋은 함께 하버드 캠퍼스를 돌아다녔어요. 성우와 민지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정말 잘 어울린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성우가 민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제가 받아본 적 없는 사랑이 가득했으니까요. 그날 밤 혼자 방에 돌아와 펑펑 울었어요. 하지만 그 눈물을 통해 조금씩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죠. 리나, 이제 그만 포기해야 해. 성우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야. 아프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하지만 뜻밖에도 이 경험이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어요. 성우 덕분에 이미 한국 문화와 언어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태였고, 특히 한국어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강해졌거든요. 한국어는 어떻게 이렇게 독특한 문법 구조를 가지게 된 걸까? 한자어와 고유어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그래서 결심했죠. 한국어를 제대로 연구해보기로 한 거예요. 언어학과 교수님을 찾아가 상담도 받고 한국어 관련 수업도 추가로 들었어요. 심지어 한국어 학습 동아리에도 가입했죠. 연구를 하면 할수록 한국어의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한글의 과학성, 높임법의 복잡성, 의성어와 의태어의 풍부함까지 모든 게 새롭고 흥미진진했죠. 특히 중국어와 한국어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두 언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온 역사가 정말 흥미로웠어요. 어느새 제 관심사는 성우에서 한국어 연구로 완전히 옮겨갔어요. 물론 가끔 성우를 볼 때면 아직도 마음이 살짝 아프긴 해요. 하지만 이제는 성우를 보며 미소 지을 수 있어요. 성우가 아니었다면 제가 이렇게 흥미로운 연구 주제를 발견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이제 저는 졸업 논문 주제로 한중 언어 교류의 역사와 현대적 의미를 선택했어요. 성우에 대한 짝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덕분에 제 인생의 새로운 열정을 발견했죠. 이것이 바로 제가 하버드에서 얻은 가장 값진 선물이 아닐까 싶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제가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다른 문화와 언어를 존중하고 연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에 성우가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평생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번잡스러운 마음을 덜어내고 한국어 연구에 깊이 빠져들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 한국으로 여행을 가기로 결심했죠. 처음에는 조금 긴장됐습니다. 그동안 제가 가졌던 편견들이 실제로 맞는지 아니면 완전히 틀린 것인지 확인하게 될 테니까요. 제 첫 한국 방문은 작년이었는데요. 2주간 서울에서 머무르며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첫 인상은 공항의 청결함이었어요. 중국인인 저로서는 한국과 중국 공항의 차이가 너무나 컸습니다. 단순히 시설이 좋다는 것을 넘어서 이용하는 사람들의 시민의식에서 큰 차이를 느꼈어요. 역사를 알아보기 위해 갔던 경복궁에서는 웅장함에 압도되었고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홍대와 강남의 젊고 활기찬 분위기는 중국의 어느 도시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독특했죠. 특히 한복을 입고 고궁을 거닐었을 때는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를 위해 기꺼이 가이드가 되어준 민지 덕에 자세한 설명을 들으며 구경하니 더 좋았던 것도 같아요. 그리고 정말 신기했던 건 도시 전체의 청결함이었습니다. 지하철이나 거리 어디를 가도 이상한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좋은 냄새가 나더라고요. 중국이었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죠. 한국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오히려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을 여러 번 봤어요. 그리고 한국인들의 개인 위생에 대한 관심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매일 씻고 양치질하고 향수를 뿌리는 등 자기 관리에 굉장히 신경 쓰는 모습이었어요. 중국에서는 이틀이나 3일에 한 번 씻는 게 보통인데 한국인들은 하루에 한 번 이상 씻는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민지가 제게 줬던 건 바디워시와 샴푸 세트였는데 그런 선물을 줬던 게 이해가 갔죠. 민지도 매번 찰랑이는 머릿결과 깔끔한 모습으로 저를 만나러 왔거든요. 이런 게 일반적이더라고요. 그래서일까요? 지나치면서 봤던 한국인들의 외모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마도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는 문화 때문인 것 같아요. 중국보다 한국이 보여지는 것에 더 신경 쓰는 느낌이었습니다. 홍대, 성수동 등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곳의 브랜드들을 살펴보며 한국인들의 창의성과 실행력도 대단했어요. 중국에서 한국과 비슷한 커피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바로 실천에 옮기는 모습을 보며 우리 중국인들도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짧은 여행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제 선입견이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한국에서 배울 점이 정말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청결함, 개인위생, 시민의식, 창의성, 실행력 등 모든 면에서 한국은 중국보다 앞서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이런 생각을 중국에 돌아가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난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완벽한 중국인으로서 한국에서 느낀 점을 솔직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좋은 점을 배우고 발전한다면 중국도 더 나은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솔직히 한국에서 정말 행복했어요. 귀국할 때는 벌써 다음 방문을 계획할 정도였습니다. 한국의 문화, 사람들, 그리고 도시의 분위기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거든요. 특히 한국인들의 친절함과 예의 바른 모습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중국인이라고 하면 좀 퉁명스럽게 대하지 않을까 했는데 길을 물어볼 때에도 식당에서도 언제나 친절하게 웃어주는 모습에 제 마음이 사르르 녹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뜻밖의 기회로 한국 재방문을 생각보다 빨리 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성우에게서 결혼 소식을 들었거든요. 메일로 온 청첩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처음에는 가슴이 조금 아팠지만 곧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었습니다. 성우와 함께했던 시간들, 그리고 성우를 통해 배운 것들을 생각하니 그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게 되더라고요. 성우를 통해 제가 인생의 방향을 새로 잡았으니 고마운 사람이잖아요. 성우는 저를 결혼식에 초대했습니다. 때마침 한국에 다시 가고 싶기도 해서 저는 기쁘게 수락했죠. 다시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이 컸고, 이번에는 한국의 결혼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이만하면 제 마음이 많이 정리된 거 맞죠? 한국에서의 결혼식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예식장에 들어서자마자 화려하면서도 세련된 장식에 눈을 뗄 수 없었어요. 본식은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하고 이후에 다시 한복으로 갈아입고 인사를 했는데요. 드레스 차림의 민지와 턱시도를 입은 성우도 근사했지만 제 눈에 더 들어온 건 역시 한복이었습니다. 중국 방송에서 어설프게 따라한 한복이 아니라 정말 고급스러운 한복을 가까이서 보게 되니 차원이 다르더군요. 신랑 신부가 한복을 입고 전통 의식을 치르는 모습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특히 결혼식 후에 진행된 패백 의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한복으로 갈아입고 양가 부모님께 절을 올리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패백상에는 대추와 밤, 그리고 술이 놓여 있었는데 이것들이 각각 자손번창과 부부 화합을 상징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신랑 신부가 맨손으로 대추를 받아내는 모습이 재미있으면서도 의미 깊어 보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의식은 신랑 신부가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앞으로 효도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의미라고 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이렇게 의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의 결혼식에서는 볼 수 없는 이런 전통 의식들이 한국 결혼식만의 독특한 매력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결혼 문화와는 또 다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해하는 성우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새하얀 턱시도를 입은 성우가 신부와 함께 입장할 때의 모습은 정말 빛이 나는 것 같았어요. 그의 환한 미소를 보니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미련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식이 끝나고 성우가 저에게 다가와줘서 고마워 리나 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그동안의 모든 순간들이 의미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비록 연인으로 맺어지진 못했지만 제 인생에서 성우가 의미 있고 중요한 사람인 건 분명했어요. 성우의 결혼식 후 저는 며칠 더 한국에 머물렀는데요.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알게 되어 이번에는 서울을 벗어나 지방도 둘러봤습니다. 부산의 해변, 경주의 역사 유적지,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 각 곳에서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고 아름다운 순간들을 눈에 담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변화했음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그저 이웃 나라가 아니었어요.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었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라고요. 한국에 대한 애정이 더 깊어진 상태로 미국으로 돌아가 저는 졸업 논문에 더욱 열정을 쏟았습니다. 한중 언어비교 연구는 제가 경험한 한국의 모습들로 인해 더욱 풍성해졌죠. 그리고 마침내 졸업을 했을 때 저는 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대학원 진학을 결심했고 한국학 전공으로 서울대학교에 지원했습니다. 운 좋게도 합격했죠. 이제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물론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큽니다.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저는 양국의 문화와 언어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한국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는 것입니다. 중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한국인 학생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치면서 양국의 이해를 돕고 싶습니다. 또한 양국 간의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일도 하고 싶습니다. 가끔 하버드에서의 시간을 돌아보면 그때의 제가 지금의 저를 보면 놀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을 질투하고 미워하던 제가 이제는 한국에서 꿈을 키우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변화가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한국에서의 삶, 그리고 양국 간의 가교 역할이라는 새로운 도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저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꿈꾸는 대로 중국과 한국 나아가 전 세계의 문화 교류에 기여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고 도전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버드에서 시작된 제 이야기의 새로운 장이 될 것 같네요. 제 인생의 두 번째 도전을 많은 한국분들이 응원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베이징 대학교 출신으로 자부심에 가득 차서 하버드 대학교에 대학원 진학을 했다가
제대로 알지 못했던 한글의 우수성과 한류의 인기를 목격하며 좌절하고 한국인의 도움을 통해 자존감을 되찾아 새롭게 인생의 방향 설정을 하게 된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